당신의 5억, 10년 뒤 2억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노후 자산을 지키는 법. 이 통장에 5억이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잘 보세요. 그대로 5억입니다. 숫자 하나 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해졌습니다. 10년 전 5억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절반도 못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엔 10만 원 들고 시장 가면 장바구니가 가득 차서 들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같은 10만 원으로 장바구니 반도 안 채워집니다. 옛날엔 월 100만 원으로 생활비 충분했는데 이젠 200만 원 써도 빠듯합니다. 은행에서 이자 3% 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물가는 5% 올랐더라고요. 돈은 늘었는데 오히려 손해본 겁니다.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오늘은 평생 일하고 모은 돈, 그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은행 금리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를까요? 예금 넣어두면 이자 준다는데 왜 오히려 손해일까요? 둘째, 정부는 왜 돈을 더 안 찍어줄까요? 국민이 힘들다는데 돈 찍어서 나눠주면 안 될까요? 셋째, 내 노후 자산,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은행 예금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경제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 단어. 도대체 뭘까요? 어려운 경제 용어 말고 우리 동네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마을 빵집 이야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은 딱 10명. 이 마을엔 빵집이 하나 있는데 주인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하루에 빵을 딱 10개만 만듭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1만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 가격은 한 개에 1만 원. 모두 하루에 빵 한 개씩 사 먹으며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두 살기 힘들지요? 제가 여러분께 돈을 1만 원씩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장님 최고. 이제 우리 부자 됐네. 이제 모두 2만 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빵은요? 여전히 하루 10개밖에 안 나옵니다. 빵집 할머니가 늙으신 건 똑같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빵집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할머니, 나 돈 2만 원 있어요. 오늘은 빵 2개 주세요. 그런데 빵은 10개밖에 없습니다. 모두 2개씩 사려는데 빵이 모자랍니다. 사람들이 서로 먼저 사려고 다툽니다. 내가 먼저 왔어. 나 2만 5천 원 줄게. 나한테 팔아. 그걸 본 빵집 할머니가 아, 이 사람들 돈이 많네. 그럼 가격을 올려야겠구나. 그날부터 빵 가격은 한 개에 2만 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주민들 주머니에 있는 돈은 2배가 됐습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빵은요? 똑같이 한 개입니다. 돈이 2배 늘었는데 사는 건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삶으로 바꿔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 실생활로 바꿔볼까요? 돈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통장 잔고 숫자는 그대로인데 장 볼 때 장바구니는 반만 채워집니다. 1990년에 짜장면 1,500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1,500원으로 2025년 지금은 커피 한 잔도 못 삽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인플레이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 IMF,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1997년 외환위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IMF 때라고 했죠. 하루아침에 회사 문이 닫혔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 국민이 금반지, 금목걸이 들고 나라 살리기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제까지 한 달러에 800원 하던 게 하루 만에 1,700원이 됐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의 가치가 하루 만에 절반이 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집값은 폭락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셋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집 못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전세 수요가 몰렸거든요.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라면값, 쌀값, 기름값, 모든 게 올랐는데 월급은 동결됐습니다. 회사에선 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는 임금 동결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2020에서 2023년 우리가 방금 겪은 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겪은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딱 3년 동안 마트 장바구니 가격이 30% 올랐습니다. 예전에 10만 원으로 사던 장을 이젠 13만 원 내야 삽니다. 병원비 올랐습니다. 택시비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뭐 좀 해주겠지. 나라에서 대책 세우겠지.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서 나눠줄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세계에는 돈을 마구 찍다가 나라 전체가 무너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 전쟁에 진 독일은 엄청난 빚을 져야 했습니다.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세금을 올릴까? 국민이 반발하겠지. 그럼 돈을 찍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실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월급이 점심때가 되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먹기 전 가격이랑 먹고 난 뒤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물가가 올랐거든요. 평생 모은 저축?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은퇴하고 연금 받으며 살던 노인들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짐바브웨 2008년 마이너스 100조가 계란 3개. 짐바브웨라는 나라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2008년에 이 나라는 100조짜리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100조요?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0조로 계란 3개밖에 못 샀습니다. 교사, 의사 같은 전문직도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짐바브웨는 자기네 돈을 포기했습니다. 아예 달러를 쓰게 됐어요. 베네수엘라 2018년 마이너스 연금으로 커피 한 잔. 베네수엘라.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국민이 힘드니까 돈 나눠주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평생 일하고 연금 받던 노인들이 한 달 연금으로 커피 한 잔도 못 샀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어요. 결국 국민 3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모았습니다. 노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 찍기를 선택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정부도 바보가 아닐 텐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악순환의 고리. 1단계. 정부의 돈이 부족합니다. 나라 살림이 빠듯합니다. 2단계. 정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올릴까? 아니면 돈을 찍을까? 세금 올리면 국민이 반발합니다. 세금 올린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자 정치인들 표가 떨어집니다. 3단계.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합니다. 돈을 찍습니다. 당장은 조용합니다.
국민들도 정부가 돈 준다고 좋아합니다. 4단계. 시간이 지나니 물가가 오릅니다. 아까 빵집 이야기처럼 돈은 많아졌는데 물건은 그대로니까요. 5단계. 국민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냐? 국민들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6단계. 정부는 또 고민합니다. 국민이 힘들다는데 돈을 또 찍을까? 그리고 또 돈을 찍습니다. 7단계.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나라 돈은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으로 바꿉니다. 그 순간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진통제를 계속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마치 진통제를 계속 먹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습니다. 당장은 아픔이 가십니다. 하지만 병은 안 고쳐집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 나중엔 몸이 약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찍으면 결국 아무도 그 돈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어떨까요? 안전할까요? 안심할 수 있는 부분. 다행히 한국은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이 독립적입니다. 정부가 돈 찍어라 해도 한국은행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입니다. 위기가 와도 버틸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선진국 수준의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이 배우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부분. 하지만 방심할 순 없습니다. 첫째, 국가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GDP 대비 53%.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납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겁니다. 셋째, 복지 지출 압력.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구할까요? 완벽히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대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자가 된 나라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본의 선택.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 원폭 2방 맞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선택을 했습니다. 돈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세계를 제패하는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선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지만 자식은 대학 보낸다.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결과는 삼성, 현대, LG.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돈 찍은 나라는 망하고 같이 만든 나라는 성장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 같은 노년층은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이런 선택은 위험합니다.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금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은행이 이자 3%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5%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늘었는데 실제로는 손해보는 겁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부 맡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식이 알아서 잘하겠지. 물론 효자, 효녀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본인 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현금만 보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통장에 돈 넣어두면 안전하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 1. 분산하세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십시오. 예금 50%.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절반은 은행 예금에 넣어두십시오. 국채 30%.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실물자산 20%. 부동산이나 금처럼 실제로 만져지는 자산에 일부 투자하세요. 원칙이 이해 안 되면 투자하지 마세요. 코인, 파생상품, 이런 거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친구가 돈 벌었대. 방송에서 좋다고 하던데. 남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해 못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원칙 3.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금리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세요. 세상이 변하면 내 돈 관리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원칙 4.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변수가 뭔지 아십니까? 병원비입니다. 몸 아파서 병원비 쓰면 재산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 건강 챙기세요. 그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마인드를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대, 80대 자산 관리는 수익률 경쟁이 아닙니다. 가치 보전입니다. 1억을 2억 만들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다 사기당합니다. 1억을 1억으로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부는 인쇄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농사짓는 들판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고 모은 돈, 그 소중한 노후 자산, 그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프니까 어른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